많은 분들이 간과하거나 이런 부분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요. 차량 운전석 손잡이에 친 사안도 있었고요. 경종을 울려라. 네, 경종을 울려라 시간이 또 왔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스토킹 범죄가 계속 사회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건 수도 엄청 많이 늘었고요. 올해 여름에 또 대전 괴정동에서 스토킹으로 이제 시작돼서 살인까지 발생한 이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한 3회 특집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스토킹은 이제 매년 사건 수가 증가하고 있는 범죄죠.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대도 뭐 다양하고 서로 뭐 잘 아는 관계에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이제 스토킹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서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는 사안 같습니다. 예, 스토킹이 원래는 경범죄 처벌법에서 처벌하던 아주 작은 범죄였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벌금 10만 원 정도, 엄청 약한 범죄죠. 이게 과연 범죄인가 싶을 정도였는데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21년 10월 달에 새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제 약칭으로는 스토킹 처벌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22년부터 이제 정식 통계가 나오는데 이 법에 따른 스토킹 범죄 입건 수가 22년에는 7,600건인데 작년에 24년에는 13,000건으로 거의 2배가 돼버렸어요. 기존에 이제 경범죄 처벌법상으로는 그냥 길을 뭐 막거나 아니 뭐 따라가거나 요런 정도 행위만 이제 범죄로 봤다면,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이제 변화하는 범죄 양상을 고려해서 훨씬 다양한 이제 행동들을 다 처벌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단순히 이제 뭐 접근하거나 뭐 따라다니거나 이런 거 외에도 집이나 직장 등 일상생활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또 뭐 우편, 전화, 팩스, 문자, SNS 같은 그런 것들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또 이제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거나 뭐 집이나 직장 등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또 이제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배포한 행위, 그리고 피해자를 사칭한 행위까지 이제 정말 다양한 행위들이 다 스토킹 범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들어보면은 다 범죄가 될 만한 것 같긴 하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사실 일반 국민들로서는 이건 스토킹인가? 라는 생각이 드시는 게 있을 겁니다. 이게 전통적 스토킹에 대한 인식은 뭐 사람 따라다니는 거, 어디 막 집에서 기다리는 거, 이런 것만 생각을 하니까요. 아무래도 오늘은 이제 피해자나 가해자가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얘기하자면 끝이 없는데 이 시간에는 3가지 정도 많은 분들이 간과하거나 좀 잘못 알고 있는 이런 부분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실제 가해자가 접촉하는 상대방이 스토킹의 피해자하고 다른 경우에도 스토킹이 성립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킹 사안들을 보면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직접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얼굴을 마주 보거나 대면하지 않아도 제3자를 통해서 스토킹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에 스토킹이 돼요. 네, 생각보다 이제 실무에서는 굉장히 자주 접하게 되는 사안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 직장에 가서 그 이제 직원들한테 이제 피해자 좀 만나게 해달라 뭐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이제 전화번호를 바꾸니까 피해자의 가족들한테 이제 연락을 하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딱 대표적인 경우 2개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에 가해자만이 아니라 피해자도 자기가 스토킹을 당한 건지 모르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3자를 통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스토킹을 하는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은 피해자 본인이거든요. 그래서 스토킹 범죄는 이런 점을 고려를 해가지고 스토킹의 상대방을 그 본인 외에 동거인, 가족 이렇게 등등 열거를 해서 제3자도 규정을 하고 있고요. 법원에서는 직원이나 아주 가까운 지인까지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은 피해자가 뭐 대학원에 다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다니는 같은 대학원 연구실 동기한테 이렇게 통해가지고 스토킹을 한다. 그것도 다 스토킹이에요. 본인한테 안 해도. 네. 네, 최근 사례에서는 이제 피해자가 근무하는 건물 안내데스크 직원한테 계속 그 피해자 이제 여기 온 거 맞냐 이렇게 막 물어본 사안도 스토킹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네, 뭐 법원이나 이제 이렇게 수사기관에서는 실제로 가해자가 접촉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특정이 돼 있고 누구를 결국 목표로 하는지가 특정이 돼 있고 그를 위해서 주변의 제3자한테 이렇게 접촉하는 사안에서 아주 폭넓게 스토킹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토킹 피해자하고 내가 직접 접촉 안 했다. 그러니까 스토킹은 아니겠지. 이러면 엄청난 오산입니다. 네, 이 부분은 피해자분들도 아셔야겠어요. 이제 스토킹 가해자가 내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다닌다면 스토킹으로 신고가 가능하니 이제 피해를 방치하지 마시고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는 집이나 직장의 물건을 훼손하는 경우거든요. 이게 법조항에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게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보고 나서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 재물손괴랑 그럼 뭐가 다른가요?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이제 여기서 뭔가 훼손한다라는 의미는 쉽게 생각을 하면은 재물손괴보다는 좀 더 범위가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실제 법원에서도 꼭 그 물건이 이제 물리적으로 손상되는 경우 이런 거가 아니더라도 이제 물건을 더럽히는 정도로도 이제 훼손을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네, 뭐 최근 사례 중에 조금 극단적인 거를 예를 들어보면은 차량 운전석 손잡이에 정 친 사안도 있었고요. 그리고 피해자 집 쓰레기 봉투를 발로 찬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집에 돌을 던지거나 오물을 투척한 행위도 있었는데 사실 이 결과 어떤 구체적인 파손이 발생하진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스토킹으로 인정이 된 사안들이에요. 네, 어떤 면에서는 그냥 이렇게 연락만 하는 걸 넘어서 그 집 앞 같은 데 근처에 가서 어떤 물건을 통하거나 혹은 물건을 뭐 훼손을 시키는 한 행위를 하는 게 더욱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삐뚤어진 이제 집착 행위를 보이는 것이어서 이제 위험성이 더 크게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런 피해를 당하신 피해자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스토킹 신고를 하셔서 이제 가해자가 이거 외에 더 큰 범행으로 이어지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또 이제 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스토킹의 요건 중에는 지속성과 반복성 요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번 하면은 스토킹으로는 인정이 안 된다. 이런 정도는 좀 알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을 보면 상대방이 나한테 2번 연락을 했습니다. 2번. 그러니까 스토킹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도 있고 또 상대방이 나를 장시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스토킹이 돼야 되는데 또 하필이면 하루만 따라다니고 다른 날은 안 했어요. 그럼 혹시 스토킹이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법원의 판결도 아주 깔끔하게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해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시간에 조금 약간의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 다른 범죄와 달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경우 그것을 이제 스토킹 범죄라고 해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요. 최근에 법원에서 선고된 판결 사례를 보면 이제 이틀에 걸쳐서 3번 연락을 취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고 또 헤어진 연인 사이에 딱 하루 이제 4시간 반 정도 이제 따라다닌 사안에서도 지속성이나 이제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봐서 무죄가 선고가 된 사례도 있었고요. 네, 이런 지속성, 반복성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이제 생각하면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사례만 봐도 헷갈리잖아요. 그죠? 이게 대법원이 명확하게 아주 깔끔하게 기준을 주지는 않아서 이런 건데 사실 뭐 오늘 팁을 드리는 게 조금 다소 조심스럽지만 현재 1선 하급심 법원에서 보는 중요한 지점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실제 이루어진 행위의 시간의 길이, 단순한 횟수만을 보는 게 아니고
그 행위가 가지는 성격 자체에 지속적, 반복적 성격이 있는지를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스토킹이 인정된 사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생일 축하를 한다면서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1회 한 번 했죠. 네. 그로부터 5일 후에 속옷을 선물로 보내면서 그건 이제 생일 당일이겠죠. 생일 당일에 또 문자를 보낸 거예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는 이것은 계속해서 이런 행위가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라고 해서 2번 했는데 지속 반복성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보면 알겠지만 아까 앞에 장변님이 드신 그 무죄 사례와 비교해 보면 단순 횟수만 놓고 보면 비슷하거든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건 인정이 됐느냐? 이게 정말 그렇게 하고 좀 단절이 될 만한 행동인 건지 앞으로도 이어질 만한 행동인 건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횟수, 시간 이런 거보다 앞으로 이게 계속 이어질 만한 성격을 가졌느냐. 이런 걸로 보면 조금 더 판단하는 데 도움은 되실 겁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스토킹 범죄의 여러 양태를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도 정리해 볼까요? 노 변호사님, 경종을 울려주세요. 경종아 울려라! 네, 생각하시는 것보다 스토킹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것도 스토킹이 될 수 있구나 하는 부분을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도 스토킹이 됩니다. 그 제3자에는 가족이나 동거인 외에도 같은 직장의 직원, 피해자의 단순한 지인, 심지어 대학원 동기나 건물의 안내데스크 직원도 인정된 사례가 있으니까 꼭 주의를 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피해자의 집이나 차량, 평소 생활하는 곳에 물건을 훼손한 경우에도 스토킹이 되는데 그 범위가 꽤 넓습니다. 꼭 물건 자체를 부수거나 망가뜨리지 않아도 오물을 묻히는 이런 더럽히는 행동 정도로도 스토킹이 인정이 되니까 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스토킹은 지속성과 반복성을 요구하는데 단순히 시간 길이와 횟수의 개념보다는 그 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인지 이런 여부를 가지고 좀 더 보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2회 연락을 해도 스토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2회만으로도 스토킹이 인정된 사례가 존재한다. 이런 점 유의해 주시고 애매하다고 생각되면 주저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다음 시간에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수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스토킹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우려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 변호사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